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눈썹을 안 하고 왔네요. 네, 눈썹을 안 하고 와서 약간 문둥이처럼 보이는데 빛이 강해서 그래요. 실제로 보면 요거보다 눈썹 조금 더 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온다. 오늘장 한마디. 사실 제목도 오늘장 한마디긴 해. 그렇지, 경기 침체, 아싸 달러 약세. 제가 계속 이번에 오면서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다. 이게 중요하다.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이빨이 딱딱딱딱딱 다 들어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필수 조건은 구비가 됐어요.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미지닷컴의 전일자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타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메타 메타 걱정되죠. 메타는 계속 비싸진 않아요. 메타는 분명히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에 대한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 신재생 그 자동차에 대한 법안, 그게 이제 20만 대 팔면 그냥 셧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GM하고가 셧다운이었는데 그걸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호재가 굉장히 큰 게 떴고, 놀랍게도 월마트와 뭐 코스코 이런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이거보다 더 큰 후장 흐름이 있습니다. 애플하고 아마존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그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튀었어요. 특별히 아마존이 지금 시간에서 12%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 시장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GDP 2분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분기치가 발표됐고, 그다음 신규 수납 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날 나오니까 나왔고요. 근데 결론 뭐냐? 경기는 침체를 향해 가는데 고용은 견조하다. 이게 핵심적인 상황이에요. 자, 2분기 전기 대비 GDP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9% 나왔습니다. 1분기는 어땠죠? 마이너스 1.6%예요. 예상은 0.5% 플러스였어요. 자, 2분기 연속 침체가 나오면, GDP 침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일컫는다? 침체라고 일컫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밑밥을 상당히 많이 깔아놨어요. 뭐라고 깔아놨냐면, 전일 파월 의장이 속보치나 발표치가 수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예전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현재 상황처럼 고용이 호조된 상황을 침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침체의 결정은 전미경제연구소 MBER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서서 이렇게 연준은 의장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깔았다는 것에 때문이라도 이 MBER이 신중하게 경기 침체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고용은 괜찮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라고 말했다가 바로 반등을 하는 상황이 오면은 좀 머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미경제연구소의 침체 발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다 확실한 침체 신호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침체가 된 원인은, 이것도 보면 그 전미경제연구소가 쉽게 침체라고 선언하기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재고 조정에 의한 경기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건데요. 기업의 재고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2분기 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은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약 2% 정도의 성장률이 재고 조정으로 인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그냥 그대로 수치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함의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식선에서 하시면 돼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현장에서부터 답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뭐예요?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자기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해석,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다음 파생을 학자들이 하는 거고, 실질적인 건 역시나 현장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보는 게 대체적으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것들을 읽는 게 틀리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왜 재고 조정이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너무 수요가 폭발하니까 깜짝 놀라서 수요를 막 땡겼잖아요. 야, 만들어줘. 팔 수 있으니까 만들어줘. 빨리. 근데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실는데 시간 걸렸고, 오는데 시간 걸렸고, 내리는데 시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쇼티가 너무나 오랜 동안 나니까 계속해서 주문을 했겠죠. 뻔하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 물건이 이제 풀렸어. 물류가 풀려서 막 오는데 이제 막 수요가 꺾이네. 엄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아 됐어요. 아 됐어. 아 이거 빨리 할인 판매. 아 됐어. 빨리 할인 판매하고 들여오지 마. 뭐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뻔하지. 할인 판매하는데 막 주문 넣겠어요? 자, 그러니까 할인 판매하니까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 하락에 재고 사이클이 영향을 미쳤다. 즉 재고를 위한 투자가 없었다는 거지. 재고를 위한 투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할 것 같으면 줘. 내가 돈 줄게. 내가 선불 줄게 하면서 받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돈 투자가 안 되잖아요. 투자가 안 돼서 성장률이 빠졌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뒤집어 보면 미국의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미국 수요만 살아있다면. 자, 그런데 수요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되죠? 직장을 다녀야지. 돈을 벌어야지 쓸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그런데 어떻다? 고용은 생각보다 별로 나쁘지 않다. 여전히 실업률 3%대일 것이고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나왔지만 3.6까지 우리가 받고 이게 예를 들어 3.7, 3.8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도 나쁜 겁니까? 역사적으로 강한 흐름이에요. 지난번에만 차트 보여드렸죠? 장기 역사 수십 년간의 차트 속에서 가장 강력한 고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자, 거기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25만 6천 명이 나왔어요. 예상은 25만 3천 명이었고 이전 26만 1천 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한 5천 명 정도 줄었죠. 네. 그리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는 어떻게 되냐? 24만 9천 명입니다. 24만 9,250명. 이전에는 24만 3천 명이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레인지 아니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5만 9천이고요. 이전에는 138만 4천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138만 4천에서 135만 9천으로. 그래서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경기가 나쁘다고 딱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건 맞죠. 고용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구직자가 원하는 직장을 원하는 거에 비해서 구인자가 꽤 많다. 회사가 원하는 구인 인력이 꽤 많다. 1대1 매치 정도 수준이 된다. 얼마 전까지는 1대1이 아니었죠. 구직자가 모자랐죠. 이건 미국 역사상 있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트럼프 때부터 있었던 남미와 중남미와 이런 쪽에서부터 이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자, 또 하나 캔사스시티 연은의 7월 관할지수 제조업 합성지수가 나왔는데요. 13이 나왔습니다. 전월은 10이었어요. 오히려 1이 올라갔습니다. 13으로. 예상은 3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모든 거 주택가격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지표 굉장히 심리는 하여튼 그냥 거의 막 진짜 수직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끔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뭐 그런 대로 또 버티는 것도 있다. 물론 이제 PMI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약간 선행적인 지표이긴 하죠. 그거는. 자, 어쨌든 근데 재미난 거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진짜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각각 따로 딴 데를 쳐다봐요. 주식시장은 어떤 분위기냐? 침체 오고 있어? 진짜야? 그럼 금리는? 그럼 연말의 금리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침체 온다고? 그럼 연말까지 금리는 못 올리겠네. 에이, 맥스네 3.5가. 앞으로 1%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뭐 그럼 뭐 됐네 뭐. 이런 분위기로 고를 한 거고요. 주식시장. 반면에 채권시장은 거 봐. 침체 확실하잖아. 침체라니까. 우리가 예언했지. 맞아. 우리가 맞는 거야. 가싸! 이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 금리가 또 강세로 전환되었어요. 무려 10bp가 넘게. 오, 미친걸? 미쳤는걸? 지난 어제 10년물 금리가 2.785였습니다. 이것도 셌는데 2.671로 추가적으로 11bp 정도가 넘게 금리가 더 빠졌어요. 초강세죠. 초강세. 2년물 2.983에서 2.863로 금리 역전은 10년물과 2년물 계속되고 있고요. 30년물 3.069에서 3.017, 5년물 2.836에서 2.697. 금리 떨어지는 거 보세요. 막 10몇 bp씩 떨어져. 3개월물 2.42에서 2.378.
곁다리로 독일도 0.95에서 0.89. 야, 이거 1.2까지 갔었는데 독일이 막 급락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있습니다. 주식쟁이로서 채권쟁이들한테 말하겠는데 이 있습니다. 이거 이 있어요. 자, 왜? 채권 시장이 저는 무언의 압박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죠. 이제 고마해. 좋은 말 할 때 고마해. 다 죽어. 이런 느낌을 채권 시장이 시장한테 또는 연준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 드는데 왜 이럴까 보면 그런 어떤 지평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40년간 채권시장 강세장이었어요. 자, 40년이면 1.5세대 동안 강세장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강세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약세장이 온 거예요. 근데 다시 강세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채권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사이즈는 크잖아요. 그러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뭐야? 약세를 계속해서 야 우리가 역대급 약세를 한번 당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40년 동안의 흐름으로 다시 회귀해야지. 그러면서 시장을 짓눌러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논리적으로 지금 채권시장 금리가 이게 정상입니까? 나는 갑자기 오늘 10년물 2.67, 그다음 2년물 2.86, 그다음 3개월물 2.37 이런 걸 보면서 기준금리가 얼마였더라?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준금리가 2%인가?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찾아봤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했더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예요. 근데 지금 3개월물이 2.37이에요. 오히려 상단 쪽보다는 하단에 붙어 있어요. 하루짜리 기준금리, 쉽게 얘기하면 하루짜리 기준금리보다 3개월물 더 낮아. 이건 뭐지 도대체? 예. 게다가 아무리 경기 침체라도 금리는 올립니다. 이번에는 올릴 거예요. 데이터 디펜던시 하겠지만 일단 9월 달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 데이터 디펜던시 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멈추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아마 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11월을 앞두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10월, 11월 랠리를 쫙 뽑아내는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었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약간 음모론처럼 보이지만 느낌 그렇다 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랬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2.75에서 3%까지는 간다라는 상황인데 자 3개월물이 2.4를 하고 있고 10년물이 2.75? 지금 기준금리가 9월 달에 3.0이 되는데 10년물이 2.75? 2.75래 죄송합니다. 2.67? 2.67이라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심한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조금 인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채권 시장이 연준에 대항하고 있구나 라는 저 개인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언자일지 아니면 증시격언 연준에 맞서지 말라 라는 말이 통하게 될지 앞으로 재미있는 시장이 연출되니까요. 9월까지 그 시장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자, 채권시장이 코피가 터질 것이냐 연준이 채권시장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주 재미난 시장 흐름 기대해 보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말 금리 전망치는 지금 빠르게 하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고 고점은 3.74%까지 올랐었죠. 3.76인가? 그러다가 지금 3.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연말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12월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3.24%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확 내려갔죠. 즉 금리를 9월 달에 한번 올리면 더 이상 올릴 공간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채권 시장 분위기가 돌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뽕을 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 침체가 온다니까 달러가 약세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달러 약세가 이거 뭐지? 유로 강세가 아니었어요. 달러 약세가 왔는데 유로 강세가 아니고 유로도 약세였어. 그렇지. 사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야, 미국 경기가 좋아? 넌 미국 경기가 좋겠니? 유럽 경기가 좋겠니? 네 눈에는 유럽 좋아? 미국이 좋아? 금리도 못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빡빡 나는 유럽이 좋아? 미국이 좋아? 자, 미국이 더 낫죠. 고용도 빵빵하고 그죠? 그런데 그러니 당연히 유로화 대비 달러 약세하는 건 조금 애매한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로 약세,
달러 약세가 모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걸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적인데, 그죠? 통화는 누가 메꿔줬느냐? 원년 약세 레이싱의 그 최선두, 네, 포디움 주자 1번의 엔화가 급반등합니다. 전일 1번 엔화는 136.58엔이었어요. 달러당. 근데 134.34로 하루에 거의 2% 수준. 와, 놀랍죠? 환이 하루에 2% 수준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달러 지수가 어제 106.46이었고 오늘 106.18. 유로 달러는 1.020에서 1.019로 오히려 더 빠졌죠. 근데 엔화가 바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었고요. 달러 위안은 거의 비슷한 가격. 원은 어떻게 됐냐? 1,305원에서 진짜 오랜만에 1,296원으로 1,200원대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뽕을 딸 수 있는 상황들이 슬슬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일종의 필요 조건이 충족된 건데 충분 조건까지 조건이 구비가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 유가의 추가 약세 그리고 수출입의 흑자 전환 이것까지 딱 떨어지면 한국은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찌되었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의 초점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될 거야? 이거였으니까 일단 원화가 강세가 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매수 주체가 없었던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드디어 미국과 같은 베어마켓 랠리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의 Fear and Gree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계속 올라오고 있겠죠, 당연히. 네, Fear and Greed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립 수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Fear and Greed가 어제보다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39예요.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음을 편해할 거고 뉴트럴로 가면 진짜 마음을 편해하면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립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베어마켓 랠리는 끝난다.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추세를 만들려면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한국은 미국이 했던 것처럼 익스트림 피어에서 이제 피어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우리도 뉴트럴까지는 갈 수 있다.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아직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피어예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거 수치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자, 그래서 대략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가능하다. 왜냐하면 없었던 매수치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완성은 어디까지? 네, 수출입 플러스. 그다음 유가 하락이 돼야 수출입 플러스가 나겠죠. 그것까지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얘네 수출입 적자였는데 무역 수지 흑자 났네. 오케이 이러면서 딱 들어올 수 있는 어이구 원화도 강세겠다 뭐 수출입도 플러스였겠다 뭐 주식시장 다 빠졌겠다 거의 반도체도 거의 실적 끝이 다가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매수 주체로 외국인들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주머니도 비었겠다. 네, 그렇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면서 대략 한 2600까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으나 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신규 IPO 한 애들이 아직 너무 비싸요. 여전히 너무 비싸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는 전일 대비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별로 안 빠져요. 97.3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오펙 관련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증산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거 핵심이고요. 어떤 느낌? 여기서 또 내피셜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우디가 증산 안 하면 이란 뉴스가 들릴 것 같습니다. 이란의 복귀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들릴 것 같습니다. 왜? EJ죠. EJ. 미국이 사우디를 어떻게 조절하겠어? EJ지. 사우디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나라 이란을 이용해서 이란을 복귀시켜서 이란은 뭐 자기네 400만 배럴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구나. 그건 베네수엘라였구나. 200만 배럴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우디가 채워줘야 할 거 이란이 채워줄 수도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론 이란 되게 골치 아픈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하겠죠. 뭐 이렇게 국제 정세는 그렇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는 어찌 되었건 네, 그래서 암만 해도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가능성을 높게
추측하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난주 원유 상황들을 보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450만 배럴을 감소했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330만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재고도 80만 배럴이 감소해서 450만 배럴이 감소를 했는데 재미난 건 완성차용 휘발유 공급량은 하루에 72만 4천 배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20만 배럴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생산이 하루에 1210만 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가 수출을 하고 있고 휘발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어서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무마되고 있다고 연합인포맥스에서 전하고 있는데 계속 아침에 저희가 전달드렸던 사진을 보면 미국 가솔린 가격은 지금 4.3을 곧 깨는 수준이에요. 미국 가솔린 소매 가격이. 그래서 평균가겠죠. 이제 이게 4달러가 붕괴되면 미국의 CPI 쪽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들 시간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지금 장외에서 또 난리가 났는데 애플이 시간에서 3%대 강세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은 실적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 근데 특별히 왜 제일 중요한 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이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아이폰 14를 받으려면 윗돈을 주거나 선입금을 상당히 많이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뽕의 나라 중국 아닙니까? 국뽕의 나라. 중국의 국뽕은 폰은 안드로이드지. 근데 이 국뽕의 나라 중국에서 아이폰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 이 폐쇄형 아이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기 함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그럼 중국하고 뭐 국교를 단절하거나 무역에서 배제하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하고 단절해야 됩니까? 애플은 입장에서 절대 막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야, 이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자, 반면에 애플이 잘 되면 어느 회사가 힘들까요? 퀄컴이 힘듭니다. 안드로이드의 최고봉 퀄컴, 스냅드래곤이 만만치 않겠죠. 역시나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분기 주당 순이익이 3.21달러에서 2.96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매출액도 11.16 빌리언에서 10.93 빌리언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조금 벌어진 거고요. 아마존이 시간에서 폭등을 하면서 12.87%나 올랐습니다. 제가 이건 급하게 보고만 나와서 수치만 보고 나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마 추정컨대 뻔한 내용이죠. AWS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재고 조정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뭐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2% 나오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결론. 한국 시장에는 때가 오고 있다. 지금 미국 시간에서 한 0.4%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장외 시장의 강세는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오늘 금요일은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